네, 지난 영상까지 미분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적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볼 건데요. 미분하고 적분은 사실 뭐 반대 관계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사실 뭐 제 생각에는 수학적인 계산 과정에서만 그렇게 보이고 실제적인 개념은 조금 의미적으로는 조금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적분이라는 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수학의 언어로서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번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이런 예시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A 상품은 이번 달에 저한테 돈을 줍니다. 100만 원씩. 이번 달에 100만 원을 주고 6개월 뒤에는 700만 원을 주고 1년 뒤에는 1,300만 원을 준답니다. B 상품은 900만 원, 200만 원, 900만 원 이렇게 저한테 돈을 준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두 상품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실 건가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당연히 위에 거를 선택을 하겠죠. 왜냐면 얘는 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밑에보다 더 많으니까. 뭐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 당장 이번 달에 900만 원이 필요한 사람은 아래 걸 선택하겠지만 아무튼 뭐 각자만의 어떤 평가 기준으로 두 상품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얘를 좀 더 이제 우리 수학적인 표현으로 그래프를 이용해서 한번 그려보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받는 수익은 이번 달에 얘는 100만 원, 얘는 900만 원, 6개월 뒤엔 700만 원, 200만 원, 1,300만 원, 900만 원 이런 점으로 그래프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만약에 A 상품하고 B 상품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이렇게 돈을 준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실 건가요? 다시 물어봤을 때 선택이 바뀔 수 있겠죠. 한번 계산해 볼까요? A 상품은 합쳐보니까 3,300만 원을 주는 것 같고 B 상품은 합쳐보니까 3,400만 원을 주는 것 같네요. 그죠? 네. B 상품이 돈을 조금 더 많이 주는 것 같으니까 저는 B 상품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각자만의 어떤 평가 기준으로 둘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지를 결정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A 상품하고 B 상품을 주는 회사가 미쳐가지고 이번 달부터 12개월, 1년 뒤까지 매 순간 돈을 줄 건데 매 순간 A 상품은 점점 돈을 더 많이 주고 B 상품은 점점 적게 줬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점점 많이 준답니다. 이렇게 돈을 준다고 하면 A 상품하고 B 상품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시겠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제부터는 판단이 조금 흐려집니다. 아까까지는 다 더해서 뭔가 합을 구하니까 계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니까 뭔가 명확하게 누가 더 많이 준다라는 걸 비교하기 힘들게 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전체 얘네 돈의 합을 구하고 싶은데 그래프가 연속적이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촘촘하게 이어져 있어서 매 순간 이어져 있어서 값이 달라지면서 이렇게 생긴 녀석들의 뭔가 합을 구하고 싶다면 우리 그럴 때 적분을 이용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쉬운 계산부터 시작을 해서 이번 아까 A 상품의 첫 번째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어떤 계산을 했는지를 살펴보면 이번 달에 100만 원 주고 700만 원 주고 1,300만 원 주니까 나는 총 2,1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 이 2,100만 원은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100만 원, 700만 원, 1,300만 원 더해서 이렇게 준 건데 얘를 어떻게도 해석할 수 있냐면 해석 방식을 바꾸면 100만 원을 이번 달에 받으니까 난 한 달 동안 받는 겁니다. 한 달에 100만 원.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한 달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이 6개월 뒤인 그 한 달에는 7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 그리고 1년 뒤인 그 한 달에는 1,3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해석해도 크게 문제가 없죠. 한 달 동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얘는 한 달 동안 100만 원 받을 수 있고 700만 원 받을 수 있고 1,30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니까 해석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얘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자, 100만 원 곱하기 한 달은 결국 뭐냐면 내가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돈, 이번 달에 받을 수 있는 돈 곱하기 한 달이라는 수치를 했고 얘도 이번 달에 받을 수 있는 돈 곱하기 한 달이라는 수치를 했고 그 달에 받을 수 있는 돈 곱하기 한 달을 했죠. 그렇게 곱한 값들을 전부 다 더해서 2,100만 원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걔를 조금 더 그럴싸하게 표현을 해보면 한 달에 받는 돈 곱하기 한 달을 전부 다 더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총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쵸?
이때 우리 전체 합 이걸 전부 다 더해라, 이 세 개를 전부 다 더해라 라는 거를 기호로는 요런 기호를 이용합니다. 얘는 그리스어로 시그마인데 알파벳에서는 S에 해당돼요. 그죠? S는 전부 다 더하다 썸의 앞글자 S를 따서 요 S 대신에 아까 그 D 대신 델타 쓴 것처럼 그리스어에서 시그마 이용해서 표현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기호를 해석을 해보면 한 달에 받는 돈 곱하기 한 달 한 그 값을 1년 동안에 전부 다 더해라. 그러니까 매달 받을 수 있는 돈에 곱하기 한 달 한 그 수치를 1년에 걸쳐서 다 더해라. 이렇게 한 달 이렇게. 그게 요 기호의 의미고, 요걸 계산하면 결국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얻었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총 돈이 나온다고 분석해도 문제가 없어 보이죠. 여기서 크게 막 문제될 만한 내용이 없어 보이죠. 네, 요게 막 엄청 뭐 정확한 분석이다라고 말은 못할 것 같아도 그래도 뭔가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요 분석을 가지고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아까 그래프로 얘를 이렇게 A 상품을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냈었는데 요 100만원 곱하기 한 달, 700만원 곱하기 한 달, 1300만원 곱하기 한 달은 결국 그래프에서 보면 한 달이 뭐 요만큼이라고 할까요? 이번 달에서 다음 달 요만큼이라고 볼까요? 6개월 뒤에서 7개월 뒤 한 달, 12개월 뒤에서 13개월 뒤 한 달 이렇게 볼까요? 그러면 요 각 값을 계산하면 뭐가 되죠? 100만원은 요 높이고 한 달은 요 가로 값이니까 결국 가로 곱하기 높이 해서 요 직사각형의 넓이에 해당하는 값이 나올 거예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보면 요 직사각형의 넓이에 해당하는 값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100만원 곱하기 한 달 요 값은 요 직사각형들의 넓이입니다. 맞죠? 그래프적으로는. 그리고 요걸 전부 다 더했으니까 결국 요 직사각형들의 넓이를 전부 다 더한 거랑 같은 값이에요. 문제 없죠? 자, 그러면 다시 이렇게 생긴 그래프로 바꿔와서 미쳐버린 A 상품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요 그래프 밑에 넓이를 구해서 요 전체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의 합을 구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긴 애도 아래쪽에 넓이를 구하면 전체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이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얘를 조금 더 수학적으로 한번 분석할 수 있는지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 넓이를 수학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는 전체 받는 돈이 한 달에 받는 돈 곱하기 한 달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그걸 전부 다 더한 값으로. 근데 이 미쳐버린 A 상품은 매 순간 돈을 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총 돈은 매 순간 받을 수 있는 돈 곱하기 아까는 한 달에 받는 돈이어서 한 달 곱했으니까 이번에는 매 순간을 곱해주면 전체 받는 돈이 나올 수 있겠죠. 그걸 다 더하면. 그죠? 그럼 요 매 순간이라는 건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아까 우리가 델타 기호를 미분해서 이용을 했었는데 시간이 변화한 양을 델타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 델타 값을 요 시간의 변화를 아주 작게 0에 최대한 가깝게 만들면 우리는 그거를 매 순간 어떤 순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아주 작은 시간을 우린 순간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요 델타 시간을 리미트 저 델타를 0으로 보내라. 저 시간 변화를 아주 작은 값으로 보내라. 라는 표현을 이용하면 우리 순간을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총 돈은 이렇게 생긴 그래프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총 돈은 매 순간 받을 수 있는 돈에 곱하기 시간의 변화, 델타 시간인데 요게 델타 시간. 근데 우리는 매 순간을 곱하고 싶으니까 그 델타 시간의 변화량을 아주 작게 만들어라. 요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아까 델타 x, 델타 y에서 얘를 아주 작게 보내면 미분해서 dx, dy, dx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델타 시간을 아주 작게 작게 만들 거니까 우리 기호를 그대로 d 시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문제 없죠? 이 리미트를 없애자는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 미분에서 이런 기호를 썼으니까. 그리고 매 순간 받는 돈이라는 거는 결국 뭐냐면 요렇게 돈을 준다라고 했을 때 요 식을 y는 fx라고 한다면 매 순간 받을 수 있는 돈은 요 식에다가 그 시간을 집어넣으면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수치가 나올 거 아닙니까? 수익이. 내가 시간을 집어넣으면 그때 돈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매 순간 받을 수 있는 돈은 F 시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리미트를 없앤 아주 작은 순간은 D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 받는 돈에 아주 순간을 곱해서 그 곱한 값을 1년에 걸쳐서 다 더하면, 이번 달부터 12개월 뒤까지 다 더하면 전체 받을 수 있는 돈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원래는 시그마라는 기호를 이용했었는데 이 리미트가 붙고 극한이 붙고 좀 매 순간에 대한 계산으로 바꾸다 보니까 아까 우리 델타에서 D로 바뀌었듯이 아까 시그마가 우리 원래 알파벳에서 S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S를 길게 늘려서 이런 기호를 표현을 해줍니다. 인테그랄이라고 읽어요. 인테그랄. 그래서 F 시간에다가 내가 매 순간 받는 돈에다가 아주 짧은 순간을 이번 달부터 1년 뒤까지 아주 촘촘하게 다 더해라 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게 뭐가 되냐면 기호로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시간이 지금 X축 위에 있는 개념이니까 fx를 그대로 만들어주고 dx로 뒷부분을 바꿔주고 걔를 처음 위치 x1에서부터 x2까지 전부 다 더해라 하는 값이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표현을 일반적인 정적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적분을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아래의 넓이를 계산한 값과 똑같은 값이 나오고, 사실 그 계산하는 방법이고, 그 계산하는 방법을 통해서 내가 이 A 상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전체 돈이 계산이 되게 되겠죠. 이게 적분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입니다. 물론 굉장히 극단적인 예시를 가지고 최대한 친숙한 예시로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예시를 들고 왔는데 이게 정확하게 엄밀한 수학적인 정의거나 그런 개념은 아니고 대략적인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분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아까처럼 연속적인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내가 전체 합을 구하고 싶다, 그 전체 구간의 전체적인 양을 보고 싶다, 그런 경우에 보통 적분을 사용합니다. 아니면 내가 아주 작은 구간에서의 패턴을 구해놨어, 그 작은 구간의 패턴을 이용해서 전체 범위로 확장을 시키고 싶거나 이런 어떤 전체에 대한 수학적인 표현이라고 조금 더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전체 합을 구하는 게 필요하다, 뭐 어떤 식에서 뭐 지금 뭐 요런 식이 보인다, 그러면 얘는 어떤 시간에 대한 식을, 시간에 대해서 지금 작은 시간들에 대해서 계산을 한 다음에 그 작은 시간에 계산한 거를 전부 다 전체 구간에 대해서 다 더했구나, 뭐 요런 식이 보인다면, 뭐 m은 보통 질량이라고 하는데 물리에서는 뭐 작은 질량들에 대해서 어떤 식을 구했을 때 그거를 이제 전체 물질에 대한 어떤 식으로 바꾸겠구나.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전체 물질이 이렇게 생겼는데 내가 아주 요만큼 아주 작은 단면을 잘랐을 때 그 질량을 dm이라고 하면 이거 가지고 뭔가 뭐 어떤 식을 밀도를 구하든 뭘 구하든 막 이렇게 식을 구한 다음에
그거를 전체 구간에 대해서 다 적분을 시키면 요 작은 구간에서 구했던 거를 요 전체 범위로 확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적분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조금 마무리 다시 지으면 실제로 우리가 미적분을 고등학교 때 배운 거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 저도 많은 걸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 분야들에 대해서 미적분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호드릴들을 마구 보실 수가 있는데 뭐 얘네들은 미분에 관한 내용이고요. 얘네들은 따지자면 적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실 큰 틀에서의 미분과 적분의 개념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미분을 사용해야 되는 대상이 무엇이냐, 아니면 조금 더 사용해야 되는 어떤 범위를 바꿔야 되거나 사용하는 어떤 그 형태를 바꿔야 되거나 하는 경우에 새로운 기호들을 추가를 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미분은 변화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생긴 기호는 컬이라고 부르는 기호인데, 뭔가 일반적으로는 회전하는, 이렇게 막 돌아가는 무언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되는 수학적인 표현이고요. 회전이니까 뭔가 변화하고 있죠.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그럴 때 회전하는 무언가에 대해서 표현할 때 저런 미분법을 이용을 하고, 이 녀석은 뭐 순환적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뭐 적분을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여태까지 했었다면 뭐 이렇게 동그랗게 적분을 할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아까는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끊어져 있는 녀석인데, 끊어져 있지 않고 출발한 지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래프가 있다면 그 그래프에 대한 적분법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개념에서 이제 확장을 시키는 게 이런 적분법들이고, 뭐 얘는 뭐 부피에 대한 적분, 부피도 결국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니까 요 세 구간들에 대해서 전부 다 적분을 시키면 부피에 대한 어떤 적분도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필요한 대상,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어떤 개념들을 확장시켜서 여러 가지 새로운 미분 적분 개념들이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미분은 무언가 변화하는 대상, 변화하는 거, 뭔가 바뀌고 있는 거, 그걸 비교하기 위해서 그 값들을 수치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 적분은 어떤 구간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합을 원할 때, 전체의 어떤 합을 구하고 싶을 때 적분을 일반적으로는 이용한다. 그래서 이렇게 미분과 적분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야매로 최대한 덜 수학적이게 미적분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해봤는데요. 이걸 보고 이해가 되셨으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부족한 설명이 좀 많아서 이게 정확하게, 저도 엄밀하게 수학을 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은 지적을 좀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궁금한 사항이나 뭐 더 나눴으면 좋겠는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념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이제 미적분에 대한 얘기는 마칠 것 같고, 다음 영상에서는 아마도 미적분을 실제로 좀 계산해보는, 실제 문제들을 가지고 미적분을 좀 계산해보는 영상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만 보고 개념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됐고 더 이상은 나는 받아들이기 버겁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영상을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좀 나는 실제로 그래서 이게 개념은 이해했는데 그래서 얘를 어떻게 실제로 쓰는 거냐 라는 게 좀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영상도 함께 봐주시면 아마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이제 회로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준비를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